보다? 땡땡땡땡보다 땡땡개 수학이다 라는 가설입니다. 저거 맞춰보시겠어요? 땡땡개 저거 쉬운 개야. 쉬운 게 수학이다. 오, 좋은 접근입니다. 비슷합니다. 아, 근데 그렇게 얘기하지 마. 왜? 아, 내가 쉬운 개로밖에 안 보이잖아. 왜 나의 열린 사고방식을 막아버리냐고, 마음대로. 열린 사고. 쉬운 게 근데 정답이죠. 아닙니다. 아니, 그게 아니라 힘든 게 수학일 수도 있는 거고. 일단 꽃게, 대게 이런 건 당연히 아니고요. 그러니까 형용사가 들어가는 게 맞습니다. 인생살이보다 힘든 게 수학이다. 틀린 말은 아닌 것 같은데. 완전 동감. 제가 연초니까 대박의 기운을 담았다고 했잖아요. 네. 그래서 밑에 거는 힌트를 드리자면 용한 개, 용한 게. 용하다. 용한 게 용하다고? 수학이다. 용한 게. 우리가 뭘 보고 용하다 그러지? 무당, 사주팔자, 나 잠깐만, 맞아? 나 맞춰버리면 안 되는데, 나 맞춰버리면 안 되는데. 아니 내가. 왜냐면은 사주팔자 하는데 저쪽에서 작가진 쪽에서 끙끙거리는 소리가 들려. 이거 방송 내가 보니까 내가 맞춰버리니까 허무하더라고. 사주팔자 아니에요? 사주팔자보다 용한 게 수학이다. 맞아? 정답입니다. 와! 맞췄네. 나 진짜, 나 깜짝 놀랐네. 근데 사주팔자가 통계학의 영역이라는 말도 있잖아. 그런 말도 그런 그렇게 말도 있죠. 보면은 수학을 이용해서 사람 운명의 패턴을 읽어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 사주팔자가 저희한테 많은 걸 알려주잖아요. 뭐 길일이라던가 언제 이사 가라, 뭐 어디가 좋다, 연초엔 뭘 해라. 그런 것처럼 우리도 수학에 기반해서 데이터나 알고리즘 같은 거를 분석했을 때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알려줄 수 있다. 수학도 사실은 사주팔자만큼 용하게 저에게 더 적절하게 뭔가를 많이 알려줄 수 있다. 이런 뜻입니다. 왜 이거를 정했냐 하면요, 우리 최수영 교수님이요, 수학 덕분에 이 수학 덕분에 지금 아내분이랑 진짜? 결혼을 하신 거래요. 어떻게요? 거짓말. 네. 어떻게 해요? 조금 다른 이야기이긴 한데요. 제가 저 와이프랑 소개팅으로 와이프를 만났는데 네. 제가 조금 약속 장소에 일찍 갔었어요. 네. 그래서 기다리면서 할 일이 없어서 당시에 풀고 있던 수학 문제를 이렇게 막 풀고 있다가 컨셉 아니었어요? 100% 컨셉인데. 몇 살에? 7년 전쯤에 일했던 것 7년 같습니다. 전쯤에. 네, 근데 너무 집중을 하다 보니 이게 와이프 왔는데도 제가 눈치를 못 채고 있었어요. 그래서 고개를 딱 들어보니 처음 보는 여성분이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은 누구지? 까먹으시고. 그걸 잊은 거야. 라는 표정으로 이렇게 몰입하느냐고. 쳐다봤더니 그 모습이 매력적이었다라고 와이프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거 진짜 컨셉 아니었어요? 야, 와이프분께서 좋게 봐주셔서 다행이지. 이런 분들 때문에 그 카이스트에 소개팅이 잘 안 들어요. 진짜로. 그렇지. 나 지난주에 소개팅 나갈 때 수학 문제 풀고 있는 거지? 막 이러면서. 괴담이 많아요. 진짜. 어쨌든 뭐 성공을 하셨네요. 수학 풀어가지고. 네, 어쨌든 저는 그렇게 해서 뭐 와이프 만나고 결혼까지 하긴 했는데 사실 이 수학에 이 바로 약혼자 문제라는 게 있습니다. 진짜 수학으로 이 결혼, 아주 자기의 최상의 배우자를 만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습니다. 어머나. 어떻게요? 공식이 있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우리가 소개팅 할 때 가장 최적의 배우자를 만나기 어려운 이유가 뭐냐 하면 어떤 분을 만났는데 그분하고 이렇게 거절을 하게 되면 그 다음에 그분보다 더 좋은 사람을 만날 수 있다라는 보장이 없는 거잖아요. 맞아요. 자기가 누군가를 만났는데 이분이 과연 내 평생의 배우자일까? 내 평생의 짝일까? 라는 그 확신을 어떻게 가질 수 있느냐 하는 그 문제를 수학으로 해결을 할 수가 있습니다. 기치로 그걸 왜 수학으로 해? 수학으로 하지 마세요. 이거는 저도 약간 의아한 부분이. 그럼 어떻게 해요? 이를테면. 바로 그 패기 표본 전략이라는 것을 쓸 수 있는데요. 이게 쉽게 말하면 버릴 상대를 통해 더 나은 상대를 찾는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5명의 사람을 만난다라고 예정을 합시다. 그러면 처음 2명은 그냥 만나보는 거예요. 일종의 패기 표본으로 쓰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남은 3명 중에서 이 2명보다 더 좋은 사람이 있으면 무조건 잡는 겁니다. 세 번째가 마음에 들면 4번, 5번 안 만나고? 네, 안 만나고 그렇게 하는 방식. 오, 일리는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아내분 만나기 전에 2명은 이미 버리셨던 거예요?
아니 반대로 아내분께서 두 분 만나고 세 번째 보신 거 같아요. 그런 걸 수도 있네요. 서로가 세 번째, 네 번째였던 거지. 네,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그럼 그게 5명 중에 앞에 2명은 버린댔잖아요. 그러면 버리는 숫자를 둘로 할지 셋을 할지는 자기 마음인 거예요? 아니면 무조건 둘로 해야 되는 거예요? 굉장히 좋은 질문입니다. 그래서 바로 수학이 하는 일은 뭐냐 하면 여기서 얼마를 버려야 가장 확률이 좋을까, 확률이 높을까. 그게 바로 수학적인 문제인 거죠. 이 와중에 한마디도 못 알아듣고 있는 내 자신이 너무 싫다. 예를 들어서 4명을 버렸다. 그러면 마지막 한 명이 그 4명보다 더 좋을 사람일 가능성은 낮아지잖아요. 그래서 너무 많이 버려도 안 되는 거예요. 왜? 10명으로 늘리면 되잖아요. 시간은 한정적이기 때문에 평생 만나는 시간 동안 만날 수 있는 사람을 사람들은 그렇게 마음에 안 든다 이렇게 함부로 버리고 그러면 안 돼. 다 남의 집 귀한 자식들이야. 말씀이에요. 네. 네. 저런 접근. 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천생연분을 만나실까요? 마틴 가드너가 1960년도에 얼마를 폐기 표본으로 삼아야 적절한가 연구를 많이 하였습니다. 그 2라는 수가 2.71 정도 되는 그런 어떤 상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100명을 만난다고 하면 그 100명 중에 그 2를 나눈 값을 폐기 표본으로 삼는 게 가장 최적의 선택이다라는 게 바로 이 전략의 방법이고 그 수치가 대략 한 37% 정도인 얘기입니다. 제가 예를 들어볼게요. 네네네. 그러니까 성범 씨가 만약에 앞으로 그 30명을 만날 계획이다. 에휴, 물론 30명만. 이런 숫자는 이렇게 딱 나오진 않지만 30명이라고 해볼게요. 그러면은 37%라 그랬으니까 대략 11명쯤 나와요. 그러니까 11명은 내가 데이터로서 내가 어떤 사람을 좋아하는지를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만나다 보면 내가 이런 사람을 좋아하고 이 중에 제일 좋았던 사람은 누구고 이런 경험을 쌓는데 필요한 숫자가 11명이란 뜻이에요. 30에서 가장 좋은 결론을 내리기 위해서는. 그런 다음에는 이제 19명이 남은 셈이거든요. 그 19명 중에 누구를 고를 것인가. 근데 문제는 19명을 세워놓고 만나는 게 아니잖아요. 한 명씩 만나면서 우리가 결정을 내리는 순간 다른 사람들은 볼 수 없는 거예요. 이럴 때 가장 좋은 것은 지난 11명의 사람 중에서 내가 생각하기에 제일 좋았던 사람은 7번째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보다만 좋은 사람이 나오면 무조건 이 사람을 고르는 것이 내가 30명 전체를 만났을 때 이게 제일 높은 확률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이 방법을 따르면은 그냥 무작위로 막 뽑았을 때를 비교했을 때 37%의 확률로 가장 좋은 선택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수학적으로. 이거 가드닝인지 뭔지 그 분이 저는 좀 뭔가 잘못 생각하신 것 같아요. 네, 왜냐면 제가 오류를 말씀드릴게요. 자, 11명을 쳐냈어. 쳐내다니요. 일단 폐기보다 더 안 좋은 말이잖아요. 그래요? 그럼 폐기했어요. 네. 그리고 나서 나중에 생각났어. 7번째 좋았는데 음흠. 그 7번째 결혼할 수 있어요. 다른 사람이랑. 그 사이에. 그러니까 그 11명은 어쨌든 끝인 거예요. 인생이 더 이상 없는 그렇죠. 거예요. 그래. 근데 그걸 다시 7번째 좋았는데 하고 찾는들 이미 기차는 떠났다 이거예요. 왜 가드니 씨는 그 생각을 못했을까요? 7번째 분까지는 그러니까 생각하지 않겠다라는 게 이 전략의 문제입니다. 이거 전제 그런 조건은- 후회를 할까봐 언제 내가 선택을 해서 이분에게 사람 마음이란 게 생각이 나는데 안 할 수 없어요. 계속 생각이 나는데 어떡해? 그러니까 이렇게 했을 때 실패할 확률이 67%, 아니 63%인 거죠. 그러니까 63%가 뭐고 마음에 드는 사람 그렇지만 있으면 이게 잡아야지. 그렇지만 이게 최선이라는 거예요. 안타깝지만 수학적으로는. 그 문과 쪽에서 보면 걸리는 부분은 그 사람을 한 가지 기준으로 쭉 평가를 할 수가 있나. 누가 이 사람이 더 최적이다. 뒤에 나오는 사람이 더 좋은 사람이다. 아니다. 이게 한 가지 기준이 아니잖아요. 사실 이 사람은 이래서 좋고 저 사람은 저래서 좋은데 사실 위상수학에서 우리가 다 똑같다고 하는 것처럼 생략이 돼버리니까 그 순간들이 문과 쪽에서 보면 저거 이상한데? 라는 생각이 들 수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면접을 본다고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네. 100명을 면접을 본다고 했을 때 너무 앞에서 선택을 하지 말고 조금 미루라는 얘기입니다. 기준을 정할 수 있을 때까지. 그 선발 인원은 정해져 있고. 네네네.
처음에 만나는 사람들이 일종의 기준값을 설정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설정한 기준을 가지고 이제 뒤에서 선택을 하면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집을 보러 다닐 때도 마찬가지인 거죠. 어떻게 집을? 우리가 이제 부동산 중개인을 통해서 소개를 받잖아요. 근데 몇 집 봤죠. 네, 몇 집을 맞아요. 보게 되잖아요. 근데 너무 초반에 선택해버리면 기준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잘못된 선택을 할 수가 있고 이게 좀 기다리자는 거죠. 그래서 그렇지. 어느 정도 본 다음에 기준이 설정이 되면 그 다음에 선택을 해요. 맞아. 그렇게 해석을 하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폐기하지 말고. 근데 가만 생각해 보면요, 저 장보러 마트 갈 때 차를 끌고 주차장에 들어가잖아요. 주차장 들어가면 바로 주차할 자리가 있어요. 아, 근데 가까이 가야 되니까. 근데 매장 입구까지 최대한 가고 싶은 거야. 와, 조금 더 가니까 가까운 자리가 있어. 너무 공감돼. 근데 더 가도 있을 것 같긴 한데 이쯤 주차하자 이거 아니에요 지금? 그때 최선의 선택을 그러니까 맞습니다. 그거랑 맞아요. 비슷한 맥락인 거죠. 맞아요, 맞아요. 다들 결혼을 그런 생각으로 허성범 씨 이제 적용해야죠. 아, 저는 최근에 좀 가슴 아픈 일이 있었어서 아 왜? 이 전략을 좀 잘 써봐야 될 것 같은데. 왜? 헤어졌어요. 팩이 당한 거예요? 네, 제가 폐기 한쪽은 아니었던 것 같고. 어머나. 진짜? 아무튼 저는 그래서 들으면서 오히려 이제 두 교수님보다는 그 진경님의 말씀에 좀 더 공감이 갔던 게 앞에 폐기 표본에 내가 너무 평생 짝이었던 사람이 있을 수도 있는 거죠. 그렇죠. 맞아요. 그래서 사랑만큼은 저는 이제 가슴이 시키는 대로 하고 맞아. 약혼자 문제는 주차장 자리 정하는데 뭐 이럴 때 한번 잘 써보는 게 송 어떨까? 교수 다시 불러요. 아 송영주 교수 다시 불러. 너무 물러 터졌어. 너무 로맨티시스트야. 아직 젊으니까 저는 피가 끓을 때니까. 네, 맞아요. 근데 그게 맞아. 피가 끓는다고요? 네. 어떻게 끓지? 죄송합니다. 여기 아닌 것 같아요. 아니야. 송 교수 불러. 아니 오늘 가설이 이제 사주팔자보다 수학이 용하다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사실 수학이 어떻게 용할 수가 있지 싶었는데 약혼자 문제 이것도 그냥 수학자 입장에서 봤을 때 충분히 그렇게 접근을 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은 들긴 해요. 그 우리 이제 약혼을 했다 치고 금전운 좀 봐주세요. 아니 이 공식으로 재물운 그렇지. 수학을 잘하면 뭐 재물이 들어온다 이런 것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어요. 그런 건 없습니까? 사실 여기에는 파레토 법칙이라는 게 있어요. 이걸 만드신 분이 이탈리아의 경제학자인데 오야. 이걸 설명하는데 수학 개념 중에 가장 중요한 확률 분포라는 거를 썼어요. 쉽게 설명하면 결과 중에 80%는 원인의 20%에서 온다는 거예요. 네, 뭐라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다 같이 놀라운 증명 카페를 운영하는 거예요. 네. 그럼 카페가 막 메뉴가 엄청 많겠죠. 네. 근데 사실 전체 매출의 80%는 메뉴의 20%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아. 잘 나가는 뭐 아메리카노, 뭐 그렇겠지. 돌체라떼 이런 데서 나오고 네. 똑같이 그 매상의 80%도 20%의 단골 고객에서 나온다. 이게 이제 파레토 법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아. 이걸 반대로 접근하면 내가 카페를 한다라고 하면은 전체 메뉴에 집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핵심 메뉴 20%, 핵심 고객 20% 단골에게 집중하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은 사실 수학으로 이렇게 드라마틱하게 뭐 돈을 많이 번다거나 그런 건 좀 너무 선 넘는 것 같고 그래도 수학이 투자를 할 때는 좀 도움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요즘 트렌드가 퀀트 투자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원래 우리가 투자를 한다고 생각하면 시장 동향도 좀 읽고 앞으로 있어야 될 일도 좀 예측하고 옛날에 역사적 사건이 뭐 이런 게 있었는데 이런 게 이제 기존의 투자 방식인데 이 퀀트 투자라는 건 완전히 수학적인 데이터랑 알고리즘만 가지고 그 안에 패턴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실행 속도도 굉장히 빠르고요. 초단타 매매를 주로 하는 그런 식의 투자 방식도 있습니다. 그걸로 하면 얼추 돈을 벌어요? 요거를 만든 사람이 짐 사이먼스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이제 MIT 수학과 졸업한 다음에 23살에 하버드 대학교 수학 교수를 하고 이렇게 천재로 인정받던 사람이 갑자기 수학계를 떠나서 네. 투자 쪽으로 갑니다. 그래갖고 어떻게 됐어요? 그래서 만든 게 이제 퀀트 투자라는 거죠.
수익률이 전설적이에요. 어머나. 30년 동안 평균 수익률이 66%. 그러면 수학계를 떠날 만하지 않아요? 너무 죄송해요. 아니 떠나셨죠? 너무 죄송한데. 아니 그런 수익률이면 떠나는 게 맞지 않나요? 이분은 사실 금융에 대해서는 전혀 몰랐다고 하세요. 아예 모르고 순수하게 수치로만 이 데이터를 접근을 해서 도전을 해봤는데 확률적으로 너무 많은 수익이 거두다 보니 그래서 나중에는 사실 세계 10대 갑부까지 올랐습니다. 근데 이제 이 회사가 재미있는 거는 금융을 전공한 사람을 뽑지 않아요. 투자사인데 여기에서 뽑는 사람들은 수학, 물리학, 천문학, 전산학 이제 이런 거를 전공한 자연과학자들이나 공학 전공자까지 뽑긴 하는데 사람들이 아니 당신은 왜 과학자들만 주로 뽑느냐 그랬더니 이 사람이 뭐라 그랬냐면은 과학자를 뽑아서 이들에게 금융을 가르치는 것이 금융인을 뽑아서 과학을 가르치는 것보다 더 쉽다. 와. 더군다나 나는 이제 이 사람은 수학자였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사실 금융보다는 이제 과학과 수학을 더 잘한다. 인간은 자신의 수면 시간을 일부러 줄이는 유일한 종이다. 이것은 느린 형태의 자기 안락사와 같다. 충격적이죠. 근데 만약에 우리가 이제 뭐 5시간밖에 못 잔다. 그럼 매일 5시간만 자고 5일을 하면은 10시간 정도 못 잔게 되잖아요. 이런 거를 이제 수면 부채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수면 부채가 생기는데 수면 부채를 해결해야지 우리 이제 건강이 유지되는 건데 예를 들어 뭐 수면 부채가 10시간 쌓였다고 칩시다. 그러면 주말에 10시간 몰아서 자면 부채가 없어질까요? 안 없어지더라고요. 아니겠지. 그때 자야 되는 잠을 그때 자야 되는 것 같아. 몰아서 잔다고 그게 부채가 사라지지 않을 것 같아요. 네. 홍준경님은 이과 스타일이신 것 같은데 되게 정확하시네요. 아, 그래요? 자기 관찰을 아주 잘하시고. 손가락도 손가락도 나도. 이참에 와요. 이참에. 그래서 그 주말에 몰아자면 급한 불은 좀 꺼집니다. 아주 피곤하고 그런 걸 하는데 어떤 연구에 비하면 뭐 한 40분의 수면 부채가 계속 쌓이면 그거를 해결하는데 뭐 한 3주 정도 걸린다 이런 연구도 있어서 그러니까 그날 잘 주무셔야 됩니다. 반대로 저기 교수님, 그러니까 저축을 하는 거지. 부채가 아니라 1시간씩 좀 더 자. 그럼 미리 자두는 건 딱히 효과는 없는 거예요? 문과적인 아이디어 같아요. 이게 잠을 저축한다. 야, 새로운 문과로 와. 아이디어 같은데. 국가적이지. 근데 우리 안에는 이 잠을 뭐 대신할 만한 대체 자원 이런 게 없어요. 그래서 수면 부채와 수면 저축이 다 불가능합니다. 또 잘 자는 게 이제 왜 중요한지 뭐 수험생들이나 이렇게 학부모님들한테 좀 해드리고 싶은 말이 있는데 우리 기억이 또 수면을 이렇게 잘 취하면 장기 기억으로 이렇게 넘어가서 내가 유용하게 쓸 수 있게. 그러니까 잠을 못 자면 뭐 일하다가 컴퓨터 확 꺼버린 것처럼 날아가 버리는 거죠. 예, 그래 되는 거죠. 실제로 심리학에서는 이쪽 실험을 좀 했거든요. 그랬더니 깨어있는 동안은 계속 정보를 입력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중구난방으로 막 흩어져 있잖아요. 이걸 잘 정리를 할 필요가 있는데 자는 동안 우리 뇌에서 그걸 정리해 줍니다. 이건 기억해야 될 거, 이거는 필요 없으니까 잊어버려도 될 거. 최근에 보면 수능 시험 되게 잘 본 아이들 인터뷰하잖아요. 교과서 위주로 했다는 애들. 네, 근데 그 친구들이 예전이랑 달라진 게 뭐냐면 잠을 충분히 잤다고 합니다. 아 진짜요? 네, 요즘 인터뷰 한번 보시면 잠은 최소한 6시간 반, 7시간은 충분히 잤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학생들이 대부분이에요. 저 옛날에 커피 4발로 마시면서 밤새고 공부한 거 네. 진짜 다음날 하나도 기억 안 나요.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제가 제일 싫어하는 말이 그 도서관에 옛날에 이제 학창 시절에 저도 공부하면은 이게 이렇게 사당 오락 이렇게 써 있었거든요. 잠을 적게 자고 뭔가 하면은 성공할 것이다 뭐 이런 이제 기대인데 그거 제일 싫어합니다 그런 말을. 근데 교수님 의대 교수님이세요? 네. 의사시니까.
약간 의심하시는 것 같은데? 약간 지금 의심의 눈초리로 쳐다보시는데? 아니요. 어디 의대세요? 네, 서울에 있는 모 대학을 나왔습니다. S대? 네. 네, 교수님도 고3 때 그 4당 오락 때문에 4시간만 주무셨어요? 이게 저도 그때는 이제 수면의 아주 전문가는 아니었으니까 돌이켜 보면 그래도 7시간 정도는 잔 것 같아요. 고3 때. 오, 정말요? 많이 주무신 건데? 와, 7시간 주무시고 서울대 의대 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공부를 안 하고 잠만 잘 자면 다 되는 게 아니잖아요. 입력 없이. 그런 얘기를 왜 제 눈을 똑바로 보면서 하시는 거예요? 자꾸 의심을 하니까 그러지. 아니 그게 아니라 그러니까 공부를 잠을 안 잘 하고 뭐 이런 충분히 얘기를. 자면 집중력과 이런 게 좋아져요. 그럼 깨어 있는 동안에 열심히 공부를 하고 거기서 차이가 있구나. 그다음에 딱 펜을 놓고 우리는 공부를 안 잘 하고 자는 7시간을 잤고 공부를 하고 7시간을 주무시고. 아니 근데 어떻게 보면 인류로부터 잠이 사라진, 잠을 빼앗긴 그 모먼트 가장 큰 게 아마 그 에디슨이 전구를 우리가 쓸 수 있는 형태로 개선한 상황일 것 같아요. 네, 그 뒤로 밤 시간에 할 수 있는 일이 많아졌죠. 일단 밝아지니까. 네. 실제로 그래서 박람회 때 전구를 한 번에 다 켰을 때 사람들이 뭐라고 했냐면 인류가 드디어 밤을 정복했다. 네, 어떻게 보면 정복의 대상인 거예요. 이걸 몰아내고 그렇지. 우린 이제 밤에도 일을 할 수 있다. 예. 네. 근데 저는 에디슨이 비록 잠은 뺏었을 수 있지만 전 너무 에디슨 씨한테 고마워요. 왜? 왜? 아니, 에디슨한테 고마움을 못 느껴? 고마움을 못 느끼는 게 아니라 와. 당연히 고맙지. 경환 씨가 돈 버는 거 다 지금 정부에 불 들어와서 버는 그렇죠. 거예요. 근데 오늘 네. 주제로만 놓고 봤을 때는 아이, 그렇죠. 에디슨으로 주제로 인해서 봤을 땐 그렇죠. 어둠을 정복을 하게 됐지만 뭔가 사람의 3분의 1이 수면인데 거기에 방해를 받는다라는 측면에서는 좀 원망스러운 부분도 있다. 근데 잠을 못 자는 걸 에디슨 책임만으로 돌리는 건 좀 무리가 있을 것 같아요. 이게 불면증으로 오시는 분들 보면은 이 빛 때문에 못 주무시는 분이 있거든요. 핸드폰 같은 거에서 보면 이제 그 빛이 나오면은 우리 안에 그 멜라토닌 분비가 억제가 돼요. 밤에는 멜라토닌이 나와야 되는데 그 빛을 보니까 이제 차단이 되는 거죠. 위성 사진, 밤 야경을 찍은 사진을 보면 우리나라 쪽에 오면은 이제 북한하고 남한하고 이 빛이 달라요. 그렇죠. 우리 쪽이 서울 주변으로 뭐 이 훤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 빛이 조금 통제가 돼야 된다는 이런 생각들이 있거든요. 빛의 공해라고 그럴 거예요. 그래서 아주 주요한 불면증의 요인 중에 하나가 됩니다. 불면증으로 고생받는 분들이 점점 더 늘고 있는 것도 사실이에요. 성인의 뭐 50% 이상이 불면증을 앓거나 앓은 경험이 있다. 그 중에서 한 10%는 굉장히 심한 수면 장애를 갖고 있다. 아니 진짜 불면증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들은 잠에 대해서 되게 민감하게 생각을 하실 것 같은데 사람은 왜 자는 거예요? 그래요. 잠은 왜 잘까?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잘 모릅니다 아직. 잘 몰라요. 근데 그 분명한 사실은 잠을 안 재우면은 다 죽어요. 그러니까 잠을 자긴 자야 되는데 정확히 잠이 어떤 이유 때문에 생긴 건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그 모두가 동의하는 그런 답이 있지는 않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자는 동안 뭔가 세포가 재생이 되고 약간 이런 것 때문에 자야 되는 거 아니에요? 물론 그것도 있고요. 아까 그 잠깐 얘기했지만 기억 문제도 있고요. 그러니까 왜 자면 좋은지에 대한 것들은 알려져 있어요. 네. 근데 잠을 안 잔다고 해서 왜 죽어야 될까요? 네? 물과 소금이 있으면은 사람이 안 먹고도 열흘 이상 버틸 수 있거든요. 근데 잠을 안 자고 3일에서 4일 이상 버틸 수 있나요? 기네스 기록이 있습니다. 기네스 기록이 있는데 네. 랜디 가드너라는 고등학생이 했거든요. Back in 1964, 17-year-old Randy Gardner broke Guinness World Records for stay awake 11 days straight. 걔 어떻게? 그리고 죽었어요? 아니요, 그 열흘? 랜디 가드너는
11일 정도 앉았을 때는 자기가 도전을 이어갈지 아닐지를 판단할 수 없을 정도였어요. 그래서 굉장히 위험하다고 생각해서 기네스 기록위원회에서 도전을 중단시켜버립니다. 그때 뭐라 그랬냐면 뇌를 사포로 긁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근데 그게 너무 위험하니까 기네스가 그 뒤로는 잠을 안 자는 기록 자체를 없앴어요. 더 이상 네, 맞아요. 저장하지 않아요. 이제 없앴어요. 왜냐면 도전도 하지 마라. 위험해 죽을 수가 있으니까. 너무 위험하다. 네. 모두가 잔다는 것은 곤충도 자고 새도 자고 고래도 자고 다 자는데 그들의 잠을 자는 패턴이 똑같지 않거든요. 그 사람의 뇌는 당연히 잘 때는 좌뇌와 우뇌가 동시에 자거든요. 네. 하지만 어떤 동물들은 이거를 반씩 잘 수가 있어요. 반씩. 누가 그래요? 그 고래도 그렇고 새도 그런데요. 새의 경우 아주 재밌는 걸 볼 수가 있는데 그 원래 이 시각은 뇌랑 반대로 연결이 돼 있어요. 그래서 좌뇌가 잘 때 오른쪽 눈을 감고 왼쪽 눈은 뜨고 있어요. 어머. 새가 이제 한쪽 눈만 뜨고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럼 그때 이제 상황은 자는 거예요? 나머지 반 뇌는 자고 있는 상황인데 그래서 이렇게 나뭇가지 같은데 새들이 쫘라락 앉아 있을 때가 있는데 그때 어떻게 잠을 자냐면은 맨 끝에 있는 두 마리 새는 한쪽 눈을 감고 오른쪽 끝에 새는 이렇게 하고 있고 왼쪽 끝에 새는 이렇게 하고 있고요. 가운데 새들은 다 두 눈을 감고 우와. 자고 있어요. 불침번 서는 거네 양쪽에서. 그러니까 불침머를 이렇게 아주 효과적으로 설 수 눈 있는 떠야 거죠. 되는 거예요, 한쪽은. 이렇게 이 배치에서. 아, 그렇죠, 그렇죠. 여기서 이렇게 뜨시고 이렇게 떠야 되고요. 근데 제가 더 웃겼던 거는 이게 계속 그러고 있으면은 이 오른쪽 끝에 있는 새는 결국 한쪽 뇌는 못 자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눈을 바꿔야 되잖아요. 네. 그럼 어떻게 하냐면은 자리 바꿔요? 둘이 방향을 싹 바꿔요. 이렇게 뒤로 돌아요. 아 뒤로 돌아서. 뒤로 돌아서 다시 눈을 바꿔서 잔다고 하더라고요. 너무 가운데들은 양심 없는 거 아니에요? 그거 아마 돌아가면서 자기 교대를 자리를 해주겠죠. 아 교대를 교대를 하긴 하죠. 해요. 그래서 이 잠을 잔다는 것이 그 인간만 우리가 알고 있어 그렇지만 굉장히 다양한 형태의 하루 주기 생활 리듬을 모든 동물들이 갖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뭔가 여기에는 중요한 이유가 있을 텐데 안타깝지만 질문에 대한 답은 현재 잘 모른답니다. 그렇게 해서 잠에 들었어요. 그럼 약간 모드가 잠자는 모드로 갔다가 다시 깨는 모드로 전환을 하는 거. 그거는 뭐 그것도 본능적으로 그냥 세팅이 그렇게 돼 있는 건가요? 우리 안에 이제 생체 시계가 있다는 게 이미 밝혀졌죠. 자고 깨고 이게 24시간 주기로 반복이 되죠. 네. 근데 이 수면뿐만 아니라 뭐 여러 가지 호르몬 분비라든가 단백질 생성이라든가 다음 날 쓸 뭐 에너지 비축 이런 것도 이렇게 24시간 주기로 이렇게 돌아가는 게 밝혀졌어요. 어떻게 알았냐면 이제 동굴 같은 데다가 이제 외부 자극을 다 차단하고 이렇게 들어가서 당신이 자고 싶을 때 자고 먹고 싶을 때 먹고 깨고 싶을 때 깨십시오. 이렇게 하고 생활을 시키면 나중에 이렇게 재보면 한 24.2시간, 24.5시간 이런 거죠. 사실 2017년에 그 제프리 홀, 다음에 마이클 로시바시, 그다음에 마이클 영 세 사람이 우리 몸에 있는 생체 시계의 원리를 밝혀서 노벨상을 받았는데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여기 이 생체시계란 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동물 속에 들어가도 무언가 우리 몸 안에서 째깍째깍 돌아가는 시계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과학적으로 혹은 이제 물리적으로 생각해 보면 햇빛이 없이 시계가 돌아가려면 무언가로 시간을 재고 있어야 돼요. 맞아. 그러니까 뭘로 재고 있냐면은 어떤 물질의 양으로 재고 있거든요. 물질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는데 일단 단서가 된 거는 사람으로 실험할 수는 없으니까 초파리로 실험을 했고요. 초파리의 경우 번데기에서 성충이 나오는 그 시간이 있는데 그때가 대개 아침 시간이에요. 대개 아침이라는 얘기는 무언가 시계가 있어서 그 시간에 맞추는다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흥미롭게도 피리어드라는 유전자, 그 유전자에 문제가 생기면 초파리가 그 우화되는 시간이 막 뒤죽박죽이 돼요. 그래서 분명히 이 유전자가 시계와 관련이 있는 거란 걸 안 다음에 이제 이걸 연구한 건데 결국은 유전자라는 건 저희가 지지난 시간에 배웠지만 단백질을 만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유전자가 발현을 하여 단백질을 차곡차곡 만들어내면 그 단백질의 양이 결국은 시간을 재는 거예요. 근데 양이 끝없이 늘어나기만 하면 시계가 될 수 없잖아요. 늘어났다 줄었다 해야 되는데 흥미롭게도 이 단백질이 늘어나면 이 단백질과 다른 단백질이 결합하여 이 유전자의 발현을 억제하는 작용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늘어나면 결국은 얘를 또 줄여서 이게 줄어들면 늘어나고 이런 식으로 몇 가지 유전자와 단백질이 서로 상호작용하면서 계속 끝없는 이런 주기를 만들어내요. 외부의 어떤 자극이 없이도. 그래서 이 전체 메커니즘을 밝힌 공로로 초파리를 통해서. 초파리를 통해서. 근데 초파리라고 해서 어떻게 이거 가지고 뭐 중요할까 하실지 모르지만 모든 생명체는 많은 걸 공유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메커니즘은 다 공통이에요. 그래서 이걸 밝힌 공로로 노벨상을 받았죠. 그럼 사람은 아침이 되면 눈을 뜨고 밤이 되면 잠을 자게 설계가 됐다는 거잖아요. 아침잠이 유독 많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건 어떻게 된 건가요? 사실은 생체시계가 사람마다 달라요. 아침형 인간도 있고요. 저녁형 인간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상당히 유전적인 영향을 많이 받는 부분입니다. 근데 아침형 인간의 우리 사회의 시스템이 맞춰져 있다 보니까 저녁형 인간이 조금 힘들어요. 그래서 자기와 맞지 않는 사이클에다가 자꾸 맞추려고 하니까 불면증이 생기는 분들도 많은 거죠. 그러면 저녁형 인간이 다른 나라로 가서 그 시차가 바뀌어서 네. 그 나라는 아침이야. 그럼 적응하겠지. 거기로 이민 가서 살면은 완전 딱 적응하겠네요. 아니요, 거기 또 저녁형 인간으로 살아갑니다. 거기서도. 진짜? 네. 왜요? 빛이 들어오면 다시 맞춰요. 다시 맞춰요. 태양을 받아서 받치. 그럼 나 시차 때문에 지금 정신 못 차리고 있는 거 약간 그럴 필요 없는 거네요? 그냥 정신 못 차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확한 타이밍에 빛을 보셔야 돼요. 그거였네. 오늘의 이제 가설이 아까 잠에도 이제 가격이 있다 그거였잖아요. 아침형 수면 그리고 저녁형 수면에 따라 매겨지는 뭐 가격도 다 다르다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건가요? 누가 더 뛰어나다. 뭐 연구를 하긴 했다는데 저녁형,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올빼미족이라고 하잖아요. 네네네. 그 사람들이 그 아침형 인간보다는 인지 기능이 좀 더 뛰어나다는, 뛰어나요? 네, 뛰어나다는 그런 결과가 있다는데 워낙 이런 결과들이 이렇게 그렇죠. 이렇게 딱 부러지게 답을 이게 주지 사람을 않기 때문에. 대상으로 한 실험들은 사실 명확하게 정하기 어려운데 그렇지. 근데 뭐 저녁형이 조금 더 인지 기능이 뛰어나다라는 이야기 때문에 뭐 그 뒤로 나온 게 아침형 인간이 저녁형 인간보다 나은 것은 먼저 일어나서 잘난 척하는 것밖에 없다. 뭐 그런 얘기도 있어요. 네. 그런 이야기를 하는 분들이 있어요. 아침형 인간들이 일단 사회를 장악한 다음에 아침에 학교를 가게 해서 아침에 시험을 보게 하면 아침형 인간들이 출세하게 된다. 뭐 이런 식의. 우리 문과 이과로 나누는 게 아니라 아침과 저녁과로 나눠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아침형이 먼저 일어나니까 얘네가 먼저 장악할 수밖에 없어요. 일어나서 세팅을 해놓으니까 그렇지. 저녁형이 깨보니까 이미 세팅이 다 돼 있으니까 뭘 할 수도 없잖아요. 더 중요한 문제는 아침형이냐 저녁형이냐 어느 시간을 맞추느냐 이전에 똑같은 시간에 맞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침 9시든
오후 2시든 똑같은 시간에 맞춰서 움직이게 하는 게 이게 좀 근대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권력에서 중요한 좀 어떤 현상 중에 하나는 뭔가 규칙을 내면화한다는 게 있어요. 지게 내면화. 네, 그래서 근대의 풍경으로 제일 상징적인 풍경 중에 하나로 드는 게 마을에 시계탑이 들어서는 거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왜요? 시계탑이요? 그러니까 그 전에는 사람들이 시계를 그렇게 정확하게 몰라요. 시간을 오전, 오후, 저녁 뭐 이 정도로만 알고 있다가 시계탑이 딱 생기면 우리가 아침 9시에 모여라는 거를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통치하기 쉽게 하려고 그런 그렇죠. 스케줄을 짜려고. 사회를 규율화시키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사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 시계탑이 들어서기 전에 그 세상에서는 한두 시간 이상의 그런 불확정성을 언제나 안고 살았거든요. 다들 그냥 뭐 점심에 만나자, 뭐 오후에 만나자 이러던 시대였는데 그때도 시계를 보던 사람들이 있었는데 수도원이었대요. 그래서 수도원에 들어간 사람들이 처음에 하는 이야기가 새벽 몇 시에 일어나서 기도하고 이렇게 하는데 막 다 죽으려고 그래요. 평생 그렇게 살아본 적이 없는데 몇 시에 뭘 하라 그러는 게 이들을 딱 규율에 맞춰 살게 하는데 가장 중요한 덕목 중에 하나였는데 그거를 전 사회로 확장하는 거죠. 국가가 권력을 가지고 사람들을 지배할 때 어떻게 하면 말을 가장 잘 듣게 할 수 있을까? 그건 바로 행동을 다 통제하는 건데 시계를 갖다 놓고 9시에 전부 일로 나와 이렇게 하는 게 무시무시하게 사람들을 통제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말 있잖아요. 맛있게 먹으면 0칼로리. 네, 뭐라고요? 아, 나 진짜 이런 얘기 막 옆에서 아니 한 대씩 이게 쭉 할 때마다 맛있으면 맥이 아니, 빠져요, 막. 화정이 언니가 맨날 그래. 맛있게 먹으면 0칼로리라고. 어떻게 0칼로리가 됩니까? 아니 근데 난 그 말이 맞다고 먹었는데. 봐. 아 진짜 맞다고 봐. 맛과 칼로리는 그냥 분리되어 있는 거라서 이거의 연결고리를 만들기 쉽지 않죠. 칼로리가 높아야 사실 이게 맛있을 수가 있어요. 그죠? 왜냐하면 그 제가 진화론도 얘기했지만 맛있다는 느낌이 왜 필요할까 생각해 보면 선생님 그만하세요 선생님들. 선생님들이 그만하세요. 그걸 자꾸 먹게 하려는 목적으로 생긴 그런 느낌일 거라고요. 이게 생존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왜 자꾸 먹게 만들어야 되냐면은 칼로리가 높아서 에너지를 보충할 수 있으니까 맛있게 느끼도록 되었기 때문에 다 생존이에요. 단맛. 맛있다라는 기분이 드는 건 칼로리가 있기 때문이죠. 얘기가 별로 안 통하네요. 예. 사람의 마음을 좀 들여다봐야 되는 그렇죠. 거잖아요. 이거 진짜 맛있게 먹고 살 안 찐 적 많거든요. 예. 아니 실제로 맛있으면 0칼로리를 지지하는 연구 결과가 있어요. 이거 봐 있다니까. 아, 영은 내가 아닐 있을 줄 겁니다. 알았어. 어떻게 0이 됩니까? 그러니까 0이냐 아니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즐겁게 먹으면 영향을 덜 주는 거냐 이게 중요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요. 실제로 그렇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진짜요? 네, 예일대학교의 크럼 교수가 한 연구인데요. 실험 대상자들한테 금식하고 전날 밤에 금식을 하고 아침 8시에 실험실에 오라고 했습니다. 예. 그다음에 380칼로리짜리 밀크쉐이크를 마시게 했어요. 네. 근데 처음에 왔을 때는 거기에다 뭐라고 붙였냐면 입안의 호사, 당신이 누려야 할 쾌락 이렇게 라벨을 딱 붙여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먹으면 칼로리가 진짜 막 엄청나다는 그런 얘기잖아요. 그걸 먹게 했었고요. 일주일 후에 다시 오라고 했을 때는 건강 쉐이크 이런 식으로 붙여놨다는 거죠. 그 다음에 뭘 측정했냐면 배가 고플 때 나오는 호르몬인 그렐린을 측정합니다. 그랬더니 입안의 호사라는 그 쉐이크를 마셨을 때 건강 쉐이크를 마셨을 때보다 그렐린 수치가 3배 정도 낮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먹느냐는 굉장히 중요해요. 네. 즐겁게 먹는 게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결국은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신체가 만들어내는 호르몬 반응도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 맛있으면 0칼로리라는 말이 그 죄의식, 죄책감과 더 관련이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저도 정말로 실제로 그랬으면 너무너무 좋겠다고 생각을 하면서도 또 그런 것도 있어요. 내가 뭔가를 먹었는데 생각 없이 먹었는데 너무 맛있어. 그러면 칼로리를 왠지 한번 보게 돼요. 우리가 칼로리는 맛을 재는 단위라는 말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맛있으면 분명히 뭔가가 들었어라는 생각이 드는데 맛을 재는 단위다. 근데 이게 좀 전에 얘기한 죄의식이 저는 되게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보통 이제 칼로리를 우리가 수치로 확인을 하다 보니까
도움이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어요. 이게 어느 정도인지 이렇게 확인하고 도움이 되는 부분 있는데 잘못하면 그 숫자에 집착하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폭식증 같은 섭식 장애를 겪는 분들이 이 칼로리로 표시되는 숫자에 너무 집착을 하는 거예요. 그 상당히 큰 부작용이죠. 그래서 그 수치 보면서 아 내가 이 정도 먹으면 안 되는데 이렇게 자꾸 죄책감 가지고 죄의식 느끼니까 폭식하고 다 구토하고 이런 게 반복이 되기도 합니다. 근데 아마도 그렇게 저희가 세상을 숫자로 평가하게 된 게 물리학이 이 사회에 끼친 해악 중에 하나일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물리학이 성공을 했던 이유가 세상 모든 것을 측정하고 숫자로 바꾼 다음에 그 숫자에 대한 완벽한 예측을 할 수 있는 학문으로서 성공을 했고 그 방식을 사회뿐만 아니라 여러 과학 분야와 학문 분야에 썼을 때 아주 성공적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과 같이 이런 정말 16세기와는 다른 문명을 만들긴 했는데요. 근데 문제가 이제 물리학의 그런 방법이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무엇이 아름다운 것이고 무엇이 비만이고 무엇이 행복한지 이런 데까지 써도 되는지는 확실하지 않은데 숫자로 쓰는 순간 바로 비교가 되잖아요. 너 몇 평짜리 집에 사니? 그러는 순간 사실 집이란 거는 각자가 좋은 형태로 여러 가지로 만들 수가 있는데 숫자로 쓰는 순간 80은 70보다 크고 70은 60보다 크기 때문에 바로 그들의 모든 행복과 가치가 바로 비교가 되는 이런 무리한 일이 벌어져요. 그러니까 아까 우리가 비만을 얘기했지만 그 사람이 정말 건강한지 그 신체가 적당한 현재의 지방을 갖고 있는지 이런 거는 많은 것들을 생각해야 되는데 그걸 숫자로 한다는 숫자를 네. 것이 쓰기 위해서는 뒤에 뭔가 유닛이 붙잖아요. 단위가 필요한 거잖아요. 그러면 지금 얘기하고 있는 비만 여기에서 가장 많이 등장하는 단위가 지금 칼로리인데 그렇죠. 이것도 혹시 물리학에서 저지른 아 그거는 아니고요. 사실 물리학자가 보기에는 정말 칼로리 짜증나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아니 그러니까 난 그 단위를 얘가 얼마나 몇 칼로리인지 이거 측정하는 방법도 난 궁금하고 일단 칼로리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에너지의 단위예요. 아, 살찌는 단위가 아니고요? 네, 에너지라는 거는 난 살찌는 단위인 줄 알았어. 맛의 단위. 그렇게 오해가 되는데, 그러니까 이게 열량에서 온 단위인데 결국은 이게 에너지거든요. 그래서 물리에서는 에너지를 기술하는 그 공식적인 단위가 있어요. 표준 단위가 있어요. 마치 길이를 잴 때 가장 공식적인 단위는 미터거든요. 근데 다 아시다시피 미국에 가면 미터를 쓰지 않고 마일 같은 거 쓰니까 되게 짜증이 나거든요. 그래서 하나의 물리량에 대해서 여러 단위를 쓰면은 이걸 변환해야 되기 때문에 짜증이 나는데 똑같은 문제가 바로 칼로리에 있는 거죠. 원래 물리학의 공식 단위는 주울이에요. 줄 맞아요. 근데 오히려 일반인들은 주울을 잘 모르고 칼로리가 더 익숙하시잖아요. 그러니까 19세기 중반에 와서 보니까 아, 칼로리라고 화학자들이 쓰던 이 단위가 물의 온도를 높일 때 들어가는 어떤 열의 단위인데요. 근데 이것이 물리학자들이 보니까 이건 그냥 에너지였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 와서는 우리가 이거 몽땅 다 주울로 통일하면 좋겠는데 이미 벌써 칼로리가 너무 널리 쓰이다 보니 그래서 아주 안타까운 그런 단위예요. 칼로리는. 저는 지지합니다. 왜냐하면 줄이라는 과학자가 훌륭한 분이에요. 네, 이분이 뭘 지지한다고요? 줄이요. 아 줄을. 그렇죠. 그럼 이제 맥도날드 땡 가면 다 햄버거 줄로. 세트가 몇 줄 이렇게 그렇죠. 나오는 그렇죠. 줄을 쓰면 실제로 좋을 텐데. 유럽 여행을 하다 보면 유럽에 이제 슈퍼마켓 같은 데 가서 식품을 이렇게 집어들면은 포장면에 그 칼로리하고 킬로줄이 같이 표시돼 있어요. 역시 줄은 진짜 우리가 다시 한번 좀 얘기를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이과생들은 이렇게 들어보면 줄, 이제 뭐 단위, 사람 알겠는데 문과 쪽에서는 줄이 줄자를 말하는 건가? 아니, 이렇게 너무 무시하신다. 수도 있으니까. 아니 저기요, 줄에 대해서. 저기요. 줄이 너무 사람 괜찮은 사람이었어요. 언제 만나보셨어요? 아 만나보셨나요? 근데 뭔가 한 분야 연구했던 사람이 단위의 이름을 썼다는 거죠. 대단한 거죠. 그다음에 줄이 표준 단위이기 때문에 이게 뭔가 계산하기 되게 편해요. 그러니까 1kg짜리 물체가 여기 있다 그러면 이걸 제가 이렇게 손으로 잡아서 1m를 들어 올리는 동안 에너지를 써야 되거든요. 예, 이때 들어간 에너지가 10줄이에요. 10줄. 그러니까 이건 대단히 쉽게 시간을 알 수가 있잖아요. 그다음 1kg짜리 물체가 1초에 1m의 속도로 이렇게 움직이는 이때 에너지는 0.5줄이거든요. 그러니까 계산하기 좋은데 칼로리는 물을 끓여야 돼요. 물을 끓여서 근데 계산하기 좋다는 걸 아무도 이해를
딱 드는데 물 끓이는 게 심플하지 않나? 그러니까 이게 표준, 아니 너무 무시한다. 그러니까 이게 표준 단위기 내가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는지 어떻게 알아요? 근데 누나 물 끓이는 게 좀 심플하지 않아요? 그게 심플하긴 하지. 물을 끓일 때 그러니까 대단히 추상적 개념이지만 이 조를 사용하면은 이제 표준 단위일 때 맞아. 1m, 1kg, 뭐 111을 썼을 때 1에 가까운 숫자들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훨씬 더 물리학자는 편한데 이제 칼로리를 끓이는 거는 쓰면 너무 통제할 게 많고 그러니까 심플하지 어떻게 온도를 다 재고 물이 끓는다는 것도 정의가 굉장히 어렵고 뭐 기포가 밑에냐 저기 위에냐 나중에 버글버글이냐. 대기실 가서 또 말씀하세요 두 분이. 아 근데 칼로리 자체가 사실 다이어트 하는 분들한테도 정말 좀 도움이 안 되는 잘못된 정보가 그 안에 들어있는 게 우리가 칼로리를 얘기를 할 때는 뭐 이렇게 물을 끓이는 그런 걸로 환산하는 거기 때문에 쉽게 얘기해서 우리 몸으로 소화 흡수되는 거에 대한 고려가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예를 들어서 흰 빵으로 100칼로리를 먹었을 때하고 아몬드로 100칼로리를 먹었을 때 똑같은 양이 우리 몸으로 흡수돼서 들어올 거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흰빵 같은 경우는 또는 뭐 주스 같은 경우는 거의 완벽하게 소흡수되는 거고 잘 들어오죠. 네, 아몬드 같은 경우는 뭐 이렇게 꼭꼭 씹어 먹지 않는 이상은 심지어 꼭꼭 씹어 먹어도 이게 그 안에 들어있는 모든 영양소가 다 소화 흡수될 수는 없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은 사실 사람마다 좀 차이가 있을 거고 계산하기도 복잡하기 때문에 식품에 표시되어 있는 그 칼로리 열량 표시는 사실은 부정확해요. 아니 근데 그거는 있죠. 그렇게 뭐 빵과 아몬드처럼 종이 다른 거 말고 같은 종이어도 콜라랑 콜라 제로랑 카땡이랑 카땡 라이트랑 그거는 같은 맥주여도 칼로리 적은 거 먹는 게 그래도 일단 유리한 건 있는 거죠. 맥주일 때는 알코올 칼로리가 가장 크기 때문에 거의 큰 차이는 아니고요. 다 소주 소용없어요? 맥주는 술이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 없고 음료 같은 경우는 확실히 칼로리 차이는 있죠. 같은 종류에 있을 네, 때. 당 그 자체가 들어있는 걸 먹는 것과 이제 제로 칼로리 음료를 먹는 거는 예를 들어 당 그 자체가 들어있는 거는 한 캔을 완전히 없애는데 고층 건물 계단을 몇 번을 왕복해야 됩니다. 네. 근데 제로 음료는 한 5계단 정도 올라가면 사라져요. 진짜요? 그 정도로 차이가 커요. 그럼 그거는 그 이왕이면 제로 먹어야 돼. 근데 이제 문제는 예를 들어서 칼로리가 적으니까 이거는 100인데 이거는 뭐 4밖에 안 되네? 그럼 이걸 한 20캔 먹어야겠다. 이거는 안 된다는 거예요. 칼로리가 적다고 많이 마시는 건 안 좋지만 약간의 대체는 좀 유리한 부분이 있죠. 근데 제가 지금 이런 얘기 들으니까 지금 문득 떠오른 아이디어가 제가 식품 회사를 하니까 그러니까 0칼로리 음식을 개발해 볼까? 제로 김치 나오면은 끝납니다. 제로 김치? 제로 김치. 홍진경의 제로 김치. 그게 무슨 맛일까요? 그냥 진김치 먹으면 안 돼요. 일단 김치 맛은 안 나요. 아니면 제로 식품을 개발하는 거야. 물은 제로잖아요. 네, 물을 얼려. 네. 제로 아이스크림 있잖아요. 그래서 오 진짜? 제로 아이스크림이 실제 아이스크림보다 더 달아요. 심지어 제로 하나 만들어 봐야지. 맛이 기가 진짜. 막힙니다. 제로는 요즘에 이제 유행을 하지만 네. 우리가 다이어트의 역사는 사실 실패의 반복이었잖아요. 네. 항상 이제 그런 게 나오면 실패합니다. 왜요? 제로로 먹고 피자를 한 조각 더 먹는 거예요. 근데 남용하면 안 돼요. 남용이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맛을 내면서 진짜 제로 음식을 만들면 뭐 비만 치료제고 뭐고 없이 그냥 진짜 10년 아니라 5년 안에도 없어질 수 있는 거 나 아니에요? 진짜 내가 10년 안에 만든다. 제로김치? 제로김치. 나는 걱정이 되는 게 지금 우리가 얘기를 하면서 그 뭐 위고땡에 대해서 너무 맹신을 한다거나 좀 그런 분위기로 몰아갈 것 같아서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 야 저것만 우리나라 들어오면 다 해결돼 이렇게 생각을 하실까 봐 뭐 좀 조심해야 될 부분이라던가 혹시 뭐 부작용이 발견된 게 있으면 뭐 몇 가지 좀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좀 부작용이 드러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급격하게 네. 좀 부작용이 드러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급격하게 이제 나이가 들어 보이는. 네. 늙어. 네. 왜냐면 이제 다이어트 목적으로 오젬땡을 사용하면은 사람들의 얼굴이 비슷한 양상으로 약간 노화되는 현상이 벌어지는 거죠. 이게 누구예요? 네. 이게 같은 사람이에요? 네. 할리우드의 그 셀럽분들 사이에서도 그 이런 현상이 증가하는 거고 그래서 이것 때문에 이제 오젬땡 페이스라는 신조어가 나올 정도로 이걸 쓰신 분들이 급격한 얼굴에 노화가 나타났다. 어머. 이거는 좀 크리티컬하죠. 근데 이게 살 빠져서 야위여서 좀 더 늙어 보이고 약간 그런 거 아니에요? 진짜 약간 노화가 진행되는 그거는 아니죠.
부작용 없는 약은 없고요. 또 의사 약사 중에서도 이 약이 나오면은 쓰겠다라는 분들도 있지만 난 좀 기다려 볼래 하는 분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요. 위고땡이란 약 자체만 놓고 보면 아직 사용된 게 그렇게 역사가 길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부작용 문제에 대해서 걱정하는 분들이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제 현재 제일 흔한 부작용은 뭐냐면 약을 쓰고 났을 때 이런 약들이 기본적으로 위에서 장으로 음식이 내려가는 그런 속도를 좀 늦춰주거든요. 그러니까 적게 먹는 데는 도움이 되지만 거꾸로 얘기하면 더부룩하거나 가스가 찬 느낌이 들거나 복통이 생기거나 뭐 이런 부작용, 또 자동차 타고 어디 여행할 때 굉장히 멀미가 심하게 나타나는 것처럼 근데 그게 평상시에도 막 24시간 내내 눈만 뜨면 막 멀미 증상이 있다. 메스 걷고 막 약간 그렇죠. 구토할 것 같고 그렇죠. 오심구토라고 그러죠. 이제 그런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뭐 위무력증이라든지 장 폐삭이라든지 이런 증상이 심해질 수 있고 또 췌장에 좀 염증이 생기거나 경우에 따라서는 이제 암 위험에 대한 거를 걱정하는 그런 전문가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부작용이 없는 약은 세상에 없죠. 건강하고 이미 충분히 운동과 식단으로 몸매를 건강히 유지할 수 있는 분들이 약으로 한번 살을 빼봐야 되겠다라고 생각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이것땡 오잼땡 얘기가 이제 네네. 나왔는데 어떻게 생겼는지 실물이 궁금합니다. 저기 사진 보이시죠? 저게 뭐예요? 주사예요? 주사입니다, 주사. 그러니까 먹는 약 아니고 주사로 나와 있고요. 이게 이제 피하 주사여가지고 주사지만 바늘을 보시면 바늘이 굉장히 가늘고 얇아가지고 그래서 배에 있는 이제 피하 지방 같은 데다 집에서 본인 스스로 이제 주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설계돼 있어요. 그래서 따끔한 정도지 통증이 그렇게 막 이렇게 심하진 않아요. 약사님께서 비만 치료제가 지금 미국의 슈퍼스타라는 표현까지 쓰셨는데 기존의 약들이랑 어떻게 다른 거죠?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근데 이제 이게 뭐가 다르냐? 굉장히 극적인 체중 감량 효과가 있는데 기존에 체중 쪽에 제일 효과적인 약이라고 하는 게 7, 8% 정도밖에 못 빼줘요. 그런데 이제 이 약은 평균적으로 체중의 15%를 평균적으로 평균이 그런 거고 사실 체중 막 100kg 넘는 이런 분들은 막 20kg, 25kg 이렇게 빠지는 분들까지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사실 또 한 가지 다른 거는 투약, 약을 쓰는 방법도 기존 약들하고 좀 다른데요. 기존의 약들은 사실 매일같이 약을 써야 되는 그런 부담이 있었는데 이제 새로 나온 약은 굉장히 간편해요. 일주일에 한 번만 쓰면 되거든요. 주사를 매일 맞으면 부담이 되는데 일주일에 한 번 그냥 따끔한 그런 정도면 좀 할만하다는 거죠. 네. 그 다이어트 약들 보면 뭐 지방 태우는 약도 있고 아예 식욕이 없게 만드는 약도 있고 종류가 되게 다양한데 이 약은 어떤 원리로 살을 빼주나요? 여기 GLP-1이라는 이 포만감을 주는 호르몬이 있는데 네. 이게 쉽게 말해서 밥을 먹으면 이게 딱 생겨요. 네. 그러면은 이제 그만 먹어도 되겠다라는 네. 감각을 만들어 주는 거죠. 네네. 네, 그런데 이게 금방 사라집니다. 네. 금방 사라지는데 이거를 생각보다 오래 지속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포만감이라는 게 왜냐면 포만감을 딱 있는데 조금 있다가 또 배고픈 경우 있어요. 네. 근데 이거를 지속시켜 주니까 포만감이 오래 가는 거죠. 아니 나는 근데 궁금한 게 아까 그 뭐 GLP-1 네. 그 포만감을 느끼게 하는 호르몬 그게 이제 뭐가 음식이 몸에 들어가야 나오는 거 아니에요? 네, 먹고 이제 어느 정도 그러니까. 차야. 근데 아예 그 먹질 않고 그럼 이것만 맞는다고 해서 GLP-1이 나오나요? 그게 없던 GLP-1이 생기는 거예요? 아니면 원리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우리 몸속에서 GLP-1이라는 거는 사실 장에서 분비되는 호르몬이에요. 네. 원래 음식을 먹어야 그리고 음식이 저 밑에 장까지 내려가야 그제서야 분비가 되고 재밌고 신기한 내용이 뭐냐 하면 네. 이 약을 썼더니 뇌 시상하부라는 데 가가지고 거기에서 포만감하고 관련된 신경을 자극하는데 이게 알고 보니까 이제 그 신경이 두 가지인데요. 네. 한 종류는 뭐냐면 음식을 먹기도 전에 배가 부르게 하는 그런 신경이 있고 또 하나는 음식을 먹었을 때 거기에 대한 반응으로 배가 부르게 해주는 신경이 있는데 이 약을 쓰면 보기만 해도 배가 부르게 만들어주는 그쪽 신경이 활성화가 된다는 거죠. 대박. 이 약을 쓰고 나가지고 한밤중에 라면이 너무 먹고 싶어가지고 라면을 한 그릇 탁 끓였는데 먹지도 않았어요. 어머나. 냄새만 맡았어요. 보고 있어. 근데 이미 배가 불러요.
그러니까 더 적게 먹게 만든다. 생각보다 요리할 때 보면은 요리하면은 생각보다 음식이 별로 안 땡깁니다. 맞아요. 네. 그래서 주방 이모님들이 정작 본인은 안 드시는 거야. 맞아요. 네. 그 라면 남이 끓여준 라면이 맛있는 이유가 거기 있거든요. 그렇구나. 내가 끓이면서 냄새를 맡으면 이미 어느 정도 배웠고. 약간 어느 정도. 근데 처음 딱 맞자마자 먹으면은 너무 맛있죠. 네. 그래서 요리하시는 분들이 기름 먹었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네, 네. 그게 냄새 냄새 맞아요. 그리고 이게 좋은 게 또 뭐냐면 이 알코올릭들이 이제 저녁 때 출출해지면 술 생각나거든요. 근데 이게 계속 포만감을 주니까 술이 안 땡긴대. 술의 양을 줄이는 또 그런 효과가 있는 거예요. 이것도 되게 의미가 있는 게 알코올 의존증이나 네. 술을 자주 드시는 분들이 네. 이게 사실 먹고 싶어서 마시는 게 아니라 습관성인 경우가 많아요. 그냥 어떤 음식을 보고 생각나는 경우가 많거든요. 딱 파전? 고추 잡채. 이거 이런 경우가 많아서 근데 이제 포만감이 생기니까 이게 사라지니까 네. 덩달아 오는 게 같이 덩달아 사라지는 오는 거죠. 게 같이 사라지는 거야. 이게 굉장히 또 의미가 있는 거죠. 아무리 가설이어도 그렇지 이게 가능할까요? 이게 코로나19 백신으로 잘 알려진 모더땡. 네, 이쪽 아시죠? 맞았어요. 모더땡이 활발히 지금 암 백신 연구를 하고 있고요. 모더땡 최고 책임자가 영국 가디언지에 빠르면 5년 안에 모든 종류 질병 분야에 대한 백신이 나올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백신의 기본 원리가 예를 들어 뭐 독감 바이러스다. 그러면 바이러스를 이렇게 몸에 살짝 예측해서 살짝 집어넣어서 네. 그래도 나중에 진짜 걸렸을 때 좀 대비가 돼 있으니까 크게 아프지 않고 넘어갈 수 있게 해주는 원리가 백신의 원리 아닌가요? 약간 그 몽타주 같은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도둑이 들면 털릴 텐데 미리 약간 비슷하게 생긴 도둑을 넣어가지고 몽타주를 보고 경찰들이 이제 몽타주만 보고 잡을 수 있게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약한 균이 들어오고 나니까 나중에 진짜 균이 들어왔을 때 보자마자 이놈은 나쁜 놈이다 했고 때려잡아 버리니까 실제로 걸리지 않는다. 그러면 암 백신도 암세포를 넣는 거예요? 아니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개념이 약간 다른데요. 이건 기본적으로 아까 제가 잠깐 이야기했던 코로나와 마찬가지로 그 mRNA 백신인데요. 그러니까 코로나 백신하고 비슷한 점이 있어서 그래요. mRNA의 M이 메신저란 뜻인데요. 이게 하는 역할은 뭐냐면은 mRNA를 집어넣어주면 우리 몸이 mRNA를 통해서 스파이크 단백을 만들고 그럼 그 스파이크 단백을 우리 몸이 이거는 내 게 아닌데 라고 인지해서 거기에 대항하는 항체를 만들고 있으면 코로나 바이러스가 들어오려고 할 때 잠깐만 이건 내가 옛날에 봤던 건데 몽타주 그래서 그 코로나 바이러스가 체내로 들어오는 것을 막음으로써 코로나가 걸리지 않거나 또는 걸렸다고 하더라도 증상을 약화시키는 쪽으로 작동하는 것이죠. 사실 그 작년 노벨 생리 및 의학상이 바로 이 mRNA 백신을 개발한 사람들한테 들어갔거든요. 네. 커털린 커리커와 드루 와이스만이 받았는데요. 물론 이제 그 노벨상이라는 것이 작년에 특히 주어진 이유 중에 하나는 이것이 코로나 백신이었기 때문에 이제 그것도 물론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였을 건데요. 네. 사실은 암 백신을 연구하고 있었던 것이 모더땡에서 이 바로 이 코로나 백신을 바로 빠르게 mRNA 백신을 빠르게 개발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였다고도 하는데요. 보통의 백신은 아까 이야기하신 것처럼 몸에 세균이 들어오면은 세균에는 굉장히 복잡한 구조가 있는데 그 중에 특별히 면역계가 알아내는 어떤 부위가 있어요. 그 부위를 면역계가 딱 반응을 해서 다음에 또 들어오면 몽타주, 다음에 또 들어오면은 얘를 바로 죽일 수 있는 건데요. mRNA 백신은 아예 요것만 요 알아볼 수 있는 부위만 따로 제작해서 넣는 거예요.
이 부위를 만들 수 있는 것이 바로 mRNA거든요. 그래서 굳이 세균을 통째로 넣을 필요 없이 이것만 만들 수 있는 mRNA를 넣어주면 들어간 mRNA가 이것만 탁 만들고 면역계가 반응을 하고 그럼 그 다음에는 이만한 세균이 들어왔을 때 걔를 바로 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개발된 거기 때문에 아까 모더땡이 얘기한 것처럼 이런 방식이라면 모든 종류의 어떤 병원균을 다 대처할 수 있을 테니까 5년 내에 뭐 백신이 다 나올 수 있다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렇구나. 이게 몽타주도 복잡하니까 문신 하나만. 그러니까 뭐 목에 해골 문신이 있다. 그것만 가지고 잡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mRNA는 심플하게. 문신만 딱 만드는 문신만 딱 만들어서 해골 문신은 나쁜 놈이야. 훨씬 그것만 강제적으로. 알려주는. 그러면은 코로나 백신 맞는다고 우리 몸에 코로나 바이러스 넣는 것도 아닌데 왜 코로나 백신 맞고 나면 아픈 거예요? 일단 우리 몸은 외부에서 들어오는 것을 일단 밖의 것이라고 인식을 합니다. 예, 그래서 그게 일단 이거에 대응하면서 우리 몸이 반응하는 걸 이제 면역 반응이라고 해요. 그러면 코로나 백신의 mRNA 역시 우리 몸에 새로운 물질이 들어온 거랑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뭐야? 그래서 미열, 몸살 같은 가벼운 면역 반응이 일어나는 거죠. 쉽게 말해 몽타주를 바로 넣어주면은 보고 좋아. 들어와 때려잡는 이게 기존의 어떤 그 백신이었으면은 이거는 몽타주를 직접 그리게 알려주는 거예요. 이렇게 코가 어떻고 눈이 어떻고 그럼 듣고서 이렇게 딱 그리다가 근데 이것조차도 그걸 하는 과정 자체가 힘들고 놀래는 거죠. 몽타주를 그리다 보니까 왜 이렇게 무섭게 생겼어? 깜짝 놀라서 이제 미열이나 몸살이 딱 내 수준에 맞게 설명해 준다. 궤도가 친절해. 딱 나한테 딱 맞아 눈높이에 설명하는 수준이. 고등학교 선생님, 유치원 선생님 약간 이런 느낌으로. 자, 오늘 가설이 2040년 전 국민 암 백신 맞는다 이거잖아요. 그런데 이 암 백신이 개발된다고 해도 정말 전 국민이 또 맞을 수 있을까요? 금액도 좀 걱정이 그렇죠. 되고 궁금하네요. 코로나 백신 같은 경우에는 거의 다 맞았잖아요. 근데 코로나 백신을 거의 모든 사람이 맞을 수 있었던 거는 코로나가 좀 전염병이기 때문이었던 것 같다는 생각도 들거든요. 코로나는 부자들도 전염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공평하게 백신을 맞게 해준 거죠. 근데 이게 이제 암은 또 다른 문제가 아닐까? 이게 전염성이 높은 질환에 대한 백신은 내가 맞지 않고 내 주변 사람이 다 맞으면은 내가 안전해지거든요. 그럼 어떻게 보면 코로나19 같은 경우는 오히려 이제 부자가 아닌 사람들을 다 맞추면은 부자들은 백신을 안 맞아도 이제 옮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요. 근데 이제 이렇게 그냥 내가 이걸 걸리느냐 마느냐 이게 전염이 아니라면은 사실은 부자들이 뭐 약간 부자들의 전유물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좀 그런 고민도 좀 있네요. 코로나 백신 개발 과정 보면 국가에서 미국에서 그 임상 시험하는데 비용을 엄청나게 많이 대줬습니다. 사실은 백신 개발 과정에서 제일 힘든 게 대상자 찾아가지고 임상 시험하고 효과 확인하고 또 다음 단계에서 임상하고 또 이게 정말 어렵고 돈이 많이 들어가는 과정인데 이거를 국가에서 굉장히 전폭적으로 지원해주고 예산도 많이 대주고 했거든요. 그랬기 때문에 코로나19 백신은 빠르게 나왔고 빨리 다 맞출 수 있었던 거고 지금 말씀하시는 그런 백신들은 그런 과정을 다 제약회사가 해야 돼요. 좀 다르죠. 지금 워낙 많은 사람들이 암으로 죽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시장이 어떻게 보면 되게 크다고 볼 수 있고 국가 입장에서도 그 암으로 그 생기는 피해, 희생이 너무 크기 때문에 아마 이게 정말 제대로 된 백신이 나온다면은 가격을 낮출 수 있을 협상을 국가가 하고 상당히 많은 세금도 투입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이게 실제 가장 중요한 저희 사망 원인 중에 하나잖아요. 이 양극화 문제를 이야기할 때 항상 정부가 나서야 한다, 정부가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이게 미국을 제외한 많은 국가는 그렇게 생각해요. 당연히 어떤 신기술이 나오면 폐해가 있을 수 있고 그건 당연히 어떤 규제가 필요하다 내지는 최소한의 가이드라인은 필요하다라고 가는데 우리가 놀라운 증명을 하면서 계속 접하게 되는 지식이 미국 발이거나 아니면 미국 쪽에서 나온 지식을 받아들이게 되는데 미국 쪽에서 나온 지식은 굉장히 특이하게도 신기술을 전파하고 모든 사람들에게 배포하고 하는 일은 당연히 기업이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우리는 당연히 그거는 정부가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국가주의 이전에
공동체가 공공성을 대표하는 어떤 기관이 처리하는 거에 대한 신뢰가 우리는 훨씬 깊고요. 미국이라는 사회는 독특하게도 기업이 해도 된다, 기업이 그렇게 해서 돈을 버는 게 좋은 거다라고 굳게 믿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차이가 계속 나오는 것 같아요, 우리 이야기하면서. 복지 차원으로 가면 많은 사람들한테 혜택을 골고루 나눠줘야 된다라는 논의로 이어지게 되는데, 이게 신약과 관련돼서는 고민할 지점이 하나 있어요. 그러니까 글로벌 제약회사들은 신약을 개발을 하면 당연히 투자한 돈이 많기 때문에 비싸게 팔고 싶어 합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건강보험에서 전 국민에게 비교적 싼 가격으로 공급하는 걸 우선적으로 하거든요. 그래서 신약이 개발됐을 때 우리나라에 우선적으로 들어오는 일이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나라의 공급가액이 낮기 때문에. 그래서 비싸게 팔 수 있는 나라에 먼저 주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은 사실 뭐 사회적인 논의가 좀 필요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급하게 기다리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게 협상이 잘 안 돼가지고 좀 잘 못 들어오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아 어렵다. 어려워. 그러니까 나는 그 미용 목적 이런 거 말고는 이렇게 사람이 죽고 사는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좀 제약회사가 좀 이렇게 한번 크게 쐈으면 좋겠는데. 시원하게. 근데 이제 그들도 이제 이게 하이 리스크 하이 그렇죠. 아니, 리턴이니까 그러니까 그분들 그거를 입장을 뭐 이해를 못하는 건 아니지만 암 때문에 지금 우리가 소중한 사람을 하루에도 너무 많이 잃어가고 있는데 뭐 백신이 나온다고 하니까 반갑긴 한데 이거 우리 어렸을 때 뭐 아기들 태어나면 소아마비 예방 접종 맞고 그런 식으로 하듯이 태어나서 뭐 한 번 맞으면 평생 암에 안 걸리고 이런 걸까요? 그러니까 그런 거 있으면 좋겠다. 어릴 때 한 번 맞으면 평생 면역이 되는 백신이 있습니다. 뭐 결핵 백신, BCG 백신. 맞아요. 그렇죠. 뭐 소아마비. 그렇죠. A형 간염 백신도 있고요. 뭐 수두 백신, 디프테리아 백신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암도 이렇게 어릴 때 한 번 딱 맞으면은 다시는 걸리지 않는다. 와 이거는 사실 상상만 해도 너무 행복하네요. 아니 그런 사례가 있었죠. 대표적으로 천연두가 우리가 흔히 두창이나 마마라고 불렀던 그렇죠. 거. 맞아, 천연두가 대표적인 건데 아마 지금 20대나 10대는 천연두가 뭐야 할 거예요. 모를 거예요. 저 어렸을 때 비디오 보면 호환 마마보다 그 마마거든요. 이게 정말 암만큼 무서운 병이었어요. 왜냐하면 천연두로 사망한 사람이 3억 명이 넘습니다. 사망률이 30%. 그리고 천연두에 걸렸을 때 생존했다고 해도 몸에 심하게 흉터가 남거나 아니면 심지어 실명을 하거나 뭐 이럴 수 있는 병이었거든요. 진짜 무서운 병이구나. 이게 3,000년 넘게 우리 인간과 함께 했었습니다. 그래서 18세기 후반에 이르기까지는 이 천연두 고치는 게 되게 힘들었고요. 그때서야 비로소 백신이 발견됐고 전 세계적으로는 78년에 마지막으로 천연두 환자가 있었다. 이렇게 지금 보고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완전히 사라지는 질병이 있긴 있습니다. 천연두 백신이 그러면 우리가 인류가 맞은 최초의 백신인 거예요? 네, 인류 최초의 백신이 천연두 백신이고요. 백신이 되게 뭐 요즘에 나온 개념처럼 느낄 수 있는데 백신은 사실 진짜 오래된 바이오 약입니다. 그 영국의 의사였던 에드워드 제너가 우두에 걸린 사람의 체액을 접종했더니 천연두에 걸리지 않거나 걸리더라도 정말 약하게 앓고 지나간다는 사실을 알아냈어요. 야, 이분이 세상을 구한 분이네. 네. 그래서 제너가 이 사실을 발견한 이후에 천연두뿐만 아니라 독성을 좀 약화시킨 바이러스나 병원균 이런 것들을 접종하면은 전염병이 예방되는구나. 그 뒤로 이런 다양한 시도들이 있었던 거죠. 그럼 이름을 백신이 아니라 제너라고 지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천연두 제너. 그래. 나쁘지 않은데요? 아니 근데 우두가 뭐예요? 그 우두가 아까 천연두가 두창이라고 불렀다고 했잖아요. 그 두자가 저 글자인데, 그러니까 천연두하고 비슷한 병인데 소가 걸리는 병. 우두. 이게 사람한테도 없는 병이래요. 오마이갓. 네, 근데 이거는 천연두하고는 비교도 안 되게 약한 병이고 사람이 얼마 써도 그냥 증상도 그렇게 심하지는 않고 그냥 놔두면 자연 치유되는 그런 병이어서 사실 백신으로 쓰기 딱 좋은 거잖아요. 그리고 이 백신이라고 할 때 그 바카라고 하는 그 VACC라고 하는 그 어원이 들어가는데 이게 라틴어로 소라는 뜻이래요. 아, 그래서 백신이 되구나.
암도 어릴 때 예방 접종하고 평생 안 걸리는 시대가 올 수 있지 않을까 그런 희망을 품게 되네요. 이미 지금 몇 가지 암의 경우에는 어렸을 때 예방 접종을 통해서 이미 암이 안 생기도록 하고 있습니다. 와. 대표적인 것이 이제 간암입니다. 간암을 일으키는 바이러스, B형 간염 바이러스가 있는데요. 제가 인턴 레지던트 할 때 병동 환자의 절반 이상이 이제 간암 환자나 또는 그 바이러스 때문에 생긴 간염 때문에 생긴 환자였는데요. 이제 그런 환자들 거의 사라졌습니다. 왜냐? B형 간염 백신을 태어나면은 뭐 이제 스케줄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3회 또 나중에 부스터로 접종하면서 B형 간염 바이러스는 이제 정말 역사책에나 나올 법한 그러한 질병이 됐고 그래서 간암을 예방하고 있죠. 근데 그게 또 있습니다. 인유두종 바이러스, 그러니까 Human Papilloma Virus라고 HPV라고 얘기하는데 이것은 이제 쉽게 말해서 우리 몸에서 바이러스가 생기면은 그게 이제 사마귀를 만들어냅니다. 근데 그게 어디 사마귀를 만드느냐에 따라서 암 발생이 다른데 대부분은 이제 성관계를 통해서 전염되는 경우에는 여성의 자궁 경부에 사마귀가 생기고 그게 이제 돌연변이를 통해서 자궁 경부암을 일으키고요. 본인이 자발적으로 2회 또는 3회 접종을 해서 여자분의 경우에는 뭐 26세까지 접종을 완료하면은 그러한 이제 자궁 경부암의 어떤 문제로부터 자유로워질 수도 있고요. 또 남자의 경우에도 이 바이러스에 이제 대응하기 위해서 예방 접종을 권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암이 지금 우리가 겪고 있기에는 참 무서운 병이에요. 그죠? 실제로 한국인의 사망 원인 부동의 1위가 암입니다. 4명 중 1명이 암으로 사망하고 있거든요. 또 실제로 전 세계에서 제약회사 또 바이오 회사들이 가장 많은 연구 개발을 하고 있는 분야가 암 치료제 또 암 백신 개발입니다. 그래서 전체 R&D 비용을 100으로 했을 때 대략 절반가량이 항암제 또 종양 치료제 개발에 투자가 되고 있는데요. 그 이전의 사람들은 주로 질병, 기근, 기아 이런 걸로 사망했지만 2차 세계대전 이후에는 사람들이 이제 다른 병으로 죽기 시작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암이었고 그때부터 지속적으로 항암제 개발을 위한 투자를 지속해 왔고요. 그래서 혹자는 약간은 비판적인 시각입니다만 우리가 지금까지 항암제 개발에 썼던 돈을 다른 분야의 치료제 개발을 위해 사용했다라고 한다면 지구상에서 천연두나 폴리오, 그러니까 소아마비처럼 없어지는 질병이 적어도 한두 개는 더 나오지 않았겠느냐 이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왜